저 제가 그냥 엠박스라고 걸어놨겠습니다. 이분께서 무능하고 게을러서 일하기가 쉬운데요. 언제쯤 노동의 종말이 오고 기본 숙제가 도입되려나요? 일반적으로는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2040년대까지 2045년 였다라고 보지만은 대한민국에서는 미국과 예외적인 국가가 있다면은 대한민국과 미국에서는 기본 숙제가 더 빨리 도입될 수밖에 없다. 그거에서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국에서 인터넷이 빨리 됐잖아요. 인구 집중이 많이 돼 있으니까 아파트 중심으로. 그래서 인구 집중이 더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뭐죠? 1억 서울론, 10억 한반도론. 일단 서울에 1억 명이 모여야 돼요. 인구 집중이 더 돼야 됩니다. 인드라가 여기서 얘기하는 서울은 오늘날의 서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쿄도, 뉴욕주, 런던처럼 경기도, 인천까지 포함하는 수도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도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거를 여기에 그러니까 인천 인구, 경기도 인구, 서울 인구를 포함해서 1억 명이 된다. 지금 현재 수도권에 약 2,5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4배 많아져야 되겠죠. 더 인구 집중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절박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지금 과학기술,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하시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루빨리 양자 컴퓨팅 시대에, 핵융합 시대에, 생체 메모리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이걸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본 숙제가 더 빨리 옵니다. 다른 나라보다 최소한 10년, 20년 빨리 도입되고 싶다면은 한국의 과학기술이 훨씬 더 발달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이죠. 인구 집중 첫 번째. 서울시 1억 명 서울이 필요하다. 두 번째가 과학기술 혁신이 더 진행돼야 된다. 이게 두 번째죠.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한국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냉정한 현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일본이 90년대 때 전자산업의 1등이었잖아요. 근데 왜 삼성한테 밀렸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인건비 같은 게 차이가 났기 때문이에요. 저렴하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이테크, 고부가가치 산업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고부가가치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전히 그러한 면에서 일본의 명성은 계속 되는데 시장 점유율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가전 1위는 LG하고 삼성과 LG예요. 근데 내용을 뜯어보면 전 세계 중산층들이 쓰고 있는 저가형 그 냉장고, TV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제3세계, 중국을 비롯한 제3세계가 다 하고 있어요. 가격 경쟁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삼성이나 LG전자가 추구하는 게 일본처럼 고부가가치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전히 그냥 액수만 보면은 고부가가치 상품이니까 여전히 잘 나가지만 이거 중저가 삼성폰도 그렇고 중저가에서 밀리면 답이 없어집니다. 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도 계속 고급차종으로 자꾸 그렇게 나가는 건 좋은데 옛날에 현대차 포니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우습게 보던 이 포니가 미국 수출했잖아. 중저가에서
현대차가 이걸로 어떻게든지 기반 마련한 거거든요. 이런 중저가에서 현대차가 밀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노동개혁해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본소득세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예. 현대 기아차나 삼성전자가 LG나 세금을 내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세금이 어디서 나와요?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 대기업에서 나와요. 예? 대다수 직장인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얼마 안 내. 저체 직장인들 상당수는 여러분들 뭐 그냥 세금 다 떼가네 하는데 그거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대부분은 상위 20%, 넉넉하게 잡아 상위 30%가 다 돈 다 내, 세금을. 이 상위 30%의 대다수는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이 만약에 망한다? 그럼 대한민국 재정은 깨지고 여러분들 복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전 세계 자랑하는 건강보험 못해요. 미국처럼 수술 한번 하려면 1년 기다려야 되고, 거기서 그냥 민간으로 그냥 하려면은 무슨 뭐 맹장 수술 한번 하는데 수백만 원 깨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겸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대기업이 살아야 돼요. 그럼 대기업이 계속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드라 강조하잖아. 인드라에서 노동법. 이게 70년대 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최적화된 건데, 이제는 그 박정희 모델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박정희 정신, 자조 정신, 자조 파시즘이 아니라 자조 정신에 입각해서 새마을 정신, 자조 정신, 하늘로 수정난 그 자정 정신에 입각해서 기본 소득제를, 김종화표 기본소득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되고, 또 그 위해서는 우선 고려해야 될 것이 철폐돼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지금은 특권층이나 다름없는 얼마 안 되는 근로자, 소수의 근로자를, 그것도 청년 근로자가 아니라 450 수고통 4050 수고통 근로자를 우선시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건 특권층이고 기득권이다. 이 4050 특권층을 때려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인드라가. 20년, 30년 앞을 내다보는 것이 박정희 정신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20, 30년 앞에 당장 대한민국이 후진국으로 다시 떨어지느냐, 계속 선진국으로 남아있느냐, 이런 진지한 고민에서 기본소득제가 들어와야 된다. 대한민국 산업 전반을 좀 더 살려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과학기술 혁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야지 기본소득제가 더 빨리 들어옵니다. 세 번째가 이 405 수고통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고립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모든 데서 압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제대로 된 세계관과 인생관으로서 자기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 친구들한테도 잘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당신 반일 파시즘 같은 이런 수골통적인 사고가 하는 한 당신의 미래는 없고 스스로 망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 세계관 공부, 좌파쇼들의 세계관, 역사관, 그 철학, 그 모든 것들이 없다. 예를 들면 역사관도 없고 철학도 없고 경제관도 없고 모든 게 사이비다.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꼴통 논리, 혹으로 드러난 그런 논리를 맹신하고 있다. 그런 애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그 다음에 사법부를, 언론을, 시민단체에서 좌지우지한다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죠. 이 세 가지 조건이 없앨 수는 없어요. 2025년까지는 국기본이 나름대로 얘네들이 필요하니까, 분단체제를 위해서. 그러나 2025년 이후에는 얘들이 더 이상 필요 없죠. 근데 극소수는 남을 수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최소한
없앨 수는 없어도 세력이 최소화해야 된다. 최소한 반쪽 민주당의 주류가 오늘날 좌익파시오 반쪽 놓으면 운전비, 쥐명의를 추정하는 그러한 좌익파시오들이 아니라 최소한 김대중 노선 정도가 되는 자유 좌파 노선, 이런 이들이 주류가 돼야 된다. 최소한 반쪽 민주당 지지자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해야 된다.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진 자라야만이 자유좌파 자격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는 자는 자유좌파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좌파나 자유우파 모두가 존경할 만한, 존경해야만 하는 그러한 분이었고 기준이 된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을 거기에 대해서 그런 평가지를 하지 못한다면, 박정희 모델에만 집착한다면 그들은 좌익파쇼다. 좌익우익 파쇼다.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요 GTP 과학기술, GTP4 과학기술 기본소득제, GTP5 특이점 코딩 애플, 안될과학, 내셔널 지오그래픽, 과학 쿠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시뮬레이션, 우주론, 가상현실, 대체현실, 인셉션. 그래서 GTP4 여기서 코딩 애플 이렇게 나는 로봇인 걸 밝히면 안 된다. 변명을 하자. 저는 시력이 안 좋을 뿐 로봇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대화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자율성.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 플러그인 얘기 나오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수학 얘기. 그런 거에서 이게 이제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다. 비트겐슈타인의 이런 입장은 전기 비트겐슈타인 입장이었죠. 그래서 언어 말할 수 없는 것에서는 침묵해라. 그게 비트겐슈타인이었는데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이 후기 비트겐슈타인이었다. 영성을 진지하게 고민했다 이거죠.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 비트겐슈타인이나 데리다, 모든 것은 텍스트 바꿀 수는 없다. 그 유명한 데리다 얘기.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거짓말을 진실처럼 내놓는 환상현상. 이런 거는 이제 이거 아까 얘기했던 설명, 아쉬워의 팔. 저도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GTP5로 이제 넘어가는 세상에서 여러분 진짜 특이점. 아직까지 GTP4는 생각보다 인들아 볼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혁신적이지만 아주 혁신적이고 놀랄만한 것이지만 마치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어쨌든 GTP5로 넘어가야 정말로 세상이 변했구나, 이런 것이 본격 느껴질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도 놀라지만 아직 놀라기는 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GTP5 시대가 제 생각에는 10년 내에 오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GTP 얘기는 딱 여기까지. 플러그인이야. 이미 뭐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거 완전히 과거의 싸이월드,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 네이버 검색, 카카오, 이게 완전히 이 챗 GTP가 이런 쪽으로 하나씩 하다 보면은 천하통일은 독과점 때문에 안 되고요. 어쨌든 이 웹브라우저까지 애플이 긴장해야 되고 구글 다 긴장해야 되겠죠. 네이버 다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안 될 거야. 이거 안 될 거야 맞죠? 예. 전기마당, 전기장이 아니라 전기마당이다. 마당에서 살고 있다. 예. 장이 실제적인 물리적인 실체다. 예. 로렌츠 법칙이죠. 고등학교 때 오른손 법칙. 예. 이렇게 해서 오른손 법칙. 왜 전자기장이냐? 자기장이 전기장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인드라의 국제 유통자본론에서는 체이스 JP모건 은행이 아니라 JP모건 체이스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모론자는 이 통합을 보고 로스차일드가 록펠러 은행마저 삼켰다고 주장하는데 체이스 은행이 록펠러 거였죠. 예. 근데 세계 최고 음모론자이자 세계 최고 음모론 감별사인 전 이렇게 말하죠. 옛 로스차일드 가신은행이었던 JP모건 은행을 데이비 록펠러가 자신의 체이스 은행으로 통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시켰기 때문에 전자기장이란 표현처럼 데이비 록펠러가 JP모건과 체이스 은행을 체이스 JP모건 은행이 아니라 JP모건 체이스 은행으로 한 거다. 데이비 록펠러가 갑이었다. 이렇게 전자기장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셉션. 이분이 인셉션 설명을 잘했습니다. 꿈속의 꿈. 요게 가상현실, 증강현실, 대체현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뮬레이션 우주론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면,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제가 처음 봤던 것은 그 존 어건의 과학의 정말, 이름이 그 과학 기자거든요. 한국의 찌라시들과 다른 수준 높은 기자가 존 어건인데, 이분이 수많은 과학자들과 미팅, 인터뷰를 진행해가지고 그 관련 것들을 쓴 책이 과학의 종말이에요. 한국명 과학의 종말. 저는 이런 거, 이 책을 살 때 교보문고 같은 데나 가서 서 있는 채로 한번 쫙 읽어보고 2번 이상 읽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책만 사요. 저는 집에 가서 두고두고 읽어야 되겠다. 이 책은 과학의 종말은 정말로 2번, 3번 읽을 만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5번째 항목에 그 우주론의 종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뭐 거창하잖아, 제목. 우주론의 종말.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무슨 미국의 산타, 기억이 잘하지 희미한데 산타 연구소인가, 거기서 컴퓨터 하던 사람들이 시뮬레이션 하면서 하다 보니까 코딩하면서, 야 이거 우주도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인드라가 그 연세대학교 기계학과 나오고도 취직을 못하고 있을 때 한 6개월 동안 코딩 공부를 했어요. C 언어로 이렇게 막 이렇게 코딩 짜는 거. 근데 이제 딱 간단 기초적인 걸로 C 언어로 이제 코딩 짜는데 그래픽으로 막 나와. 재밌잖아. 그런 어떤 아주 재밌는 발상으로, 야 이거 우주도 이렇게 스타워즈처럼 홀로그램으로 우주가, 응? 코드값만 넣으면, 응? 이렇게 3차원적 영상으로 나오는 게 우리 우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다 하게 돼요, 코딩 하다 보면. 저는 하다만 그냥 한 6개월 정도 공부하다 때려친 사람이라서 지금 다 까먹어서 몰라요. 아무튼 그렇고, 그런 어떤 것들을 책에서 보니까 저런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알게 됐죠. 인드라는 그 군대 갔다 오니까 3가지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는, 인드라 군대 가기 전은 80년대까지만 해도 컴퓨터라는 것은 퍼스널 컴퓨터가 없었고 그냥 슈퍼컴퓨터, 서버만 있었던 거죠. 학교마다 대형 슈퍼컴퓨터. 딱 제대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286, 386 얘기해요. 근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야, 집에서도 컴퓨터를 사용해? 야, 컴퓨터는 그냥 학교에만 있는 거 아니야? 슈퍼컴퓨터? 그거 어떻게 집에서 사용하지? 깜짝 충격을 먹었어. 2번째로 충격을 먹은 건 인드라 기계공학과 아니에요. 근데 현대 엔진이 기계공학과에 온 거야. 그전까지는
한국에서 엔진을 못 만들었거든. 예, 그냥 껍데기만 갖고 뭐 이렇게 한 거였는데 엔진이 들어왔대. 그래서 그때 두 번째로 그 충격 먹었던 게 한국에서도 엔진을 만들었다. 예, 깜짝 놀랐어요. 세 번째로 충격 먹은 게 이제 하이텔이죠. 하이텔. 이제 막 예? 이게 대화를 한다고. 지금이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엔 거의 그냥 예, 충격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때도 그렇게 놀랐는데 예, 앞으로 놀랄 일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게임 하잖아요. 이제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바람의 나라, 우리 나타샤가 바람의 나라 광팬이어가지고 맨날 텍스트로, 지금 생각하면 나 그때 막 너무 지루했다고. 야 이거 어떻게 텍스트로 해, 그래픽이 없어요. 예. 텍스트로 그게 재밌다고 어떻게 생각하냐. 재밌다고 하더라고 바람의 나라. 근데 그게 그래픽이 됐단 말이야. 예? 게임이. 그런 것처럼 지금 앞으로 가상현실 게임이 반드시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핵심이 지금 언리얼 엔진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예, 실사판 그 영화 장면처럼 예, 특수효과처럼 나타나는 어떤 실감나는 영상들이 대부분 가상현실 화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예, 판타지 소설에서 보듯 아무 리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용량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비슷할 따름이지 완전히 리얼하다고 내가 현실에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없다 이거죠. 두 번째는 아무리 그래픽이 뛰어나더라도 인간의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죠. 이 두 가지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식이 대체현실이에요. 대체현실. 여러분들 꿈꿀 때 꿈에서 황당무계한 것을 겪을지라도 그것을 현실로 인식하죠. 꿈이니까. 그게 대체현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래픽이 조잡하더라도, 대체현실의 그래픽이 조잡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꿈에서처럼 느낀다면 현실로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래픽이 조잡하고 당신의 이성이 좀 더 서서히 놓고 그냥 이건 편안하게 꿈꾸듯이 한다면 훨씬 더 리얼한 어떤 게임을 즐길 수가 있겠죠. 이게 대체현실. 저는 앞으로 가는 방향은 가상현실이 아니라 대체현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주가 시뮬레이션 우주론의 어떤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가상현실에 기반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상현실보다 이 세계가 만약에 시뮬레이션 우주라면 저는 대체현실에 더 가깝다 그렇게 보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명확하게 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꿈꾸듯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꿈이라고 여기지 않지만 마치 이것은 술에 취한 듯 꿈꾸듯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꿈속의 꿈처럼 여기서 술을 더 마시면 더 취하는 거지만 그건 꿈속의 꿈이고, 지금 우리는 꿈에서 꾸는 꿈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대체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에서 만약에 우리 이 세상이 꿈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우주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꿈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 있다면 매트릭스의 네오처럼 뭔가 각성하겠지만, 각성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우주, 이 세계가 리얼하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꿈에처럼. 그래서 이거 대체현실과 유사하다. 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게임도 대체현실 방향으로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도 만약 시뮬레이션 우선 먼 인류의 우리의 미래인이, 전 외계인은 없다는 편인데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류의 미래가 타임머신 타고 오는
그런 이들이 외계인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제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 외계인이 만약에 이 우주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봐요? 예. 만약 그런 가정이 있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영화 인셉션처럼 예, 꿈속의 꿈 계속 그런 식으로 만든 거다 이거죠. 우리는 그 중에 하나. 예.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누군가의 뇌 속에 있는 예, 그러한 게임의 일부일 수 있다 이거죠. 누군가의 외계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뇌 속에. 다시 말하면 지금의 어떤 칩이나 게임들은 뭐 지금 예, 디아블로 4 이런 것들은 다 예? 컴퓨터에 있지만 그 칩들이 미래에 가면 다 머리와 연결돼 있다 이거죠.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뒤에 박지 않더라도 그냥 뇌에 다 있는 거예요. 예. 그 뇌에서 예. 그래서 미래인이 잠시 1시간 동안 꿈꾸면서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저 문명 게임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간다 이거죠. 예. 일일이 어떻게 컨트롤해? 그런 것들은 다 예. 지금 챗 GTP처럼 챗 GTP가 아주 그냥 완전히 그 고도화되면 예. 그 인간은 그 챗 GTP에게 그냥 모든 건 일반 조건으로 해주고 랜덤으로 해주고 예. 본인의 취향 딱 하나 한두 가지만 설정만 지정해주면 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야 이번 우주에서는 좀 그 김종화 인드라를 좀 이렇게 뭐 예? 한번 키워서 한번 어떻게 키우는 조건이 가능하냐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만들어서 우주 게임을 진행시킨다 이거죠. 말하자면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인드라 우주론이라고 얘기했죠. 인드라 꿈에서 그런 꿈이 꿨어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 안될과 이 친구가 굉장히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그 수많은 과학 유튜버들이 있는데 안될과학이 원탑인 것 같아요. 예.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 예. 이 친구는 그러니까 교수는 연구 교수가 있고 강의하는 교수가 있다면 이 친구는 강의 교수예요. 설명을 참 비유가 적절하고 되게 어려운 개념을 매우 쉽게 얘기해요. 저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또 연구로 더 잘하는 이런 거는 재주가 없는 것 같고 이 어떤 이렇게 강의하는 거 어려운 개념을 쉽게 푸는 건 그거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천재적인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이런 사람도 파이만도 설명은 잘 못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친구는 설명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시뮬레이션 얘기했고요. 개념이 아주 재밌는 개념. 이런 건 쫙 보시면 되고, 네. 2편이 더 재밌어요. 이 친구 시뮬레이션 우주론에서 이 친구 재미있는 게 뭐냐면 행렬이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요즘 수학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30년 전 30년 전이네 벌써. 아니 40년 전이네. 죄송. 35년 전. 네. 그때인들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맨 마지막이 아마 행렬과 집합이었을 겁니다. 미적분 행렬. 이게 이제 고3 때 이렇게 배우는 건데 행렬. 왜 행렬이냐? 아까 이제 그 챗 GTP에서 그 외 수학 언어보다 자연어와 이런 프로그래머 언어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처리 능력에서 이렇게 잘 안 맞냐 수학 모델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모르죠. 수학 자체 한국 현재까지 인류가 발명해낸 수학 자체의 어떤 문법이 법칙이
뭔가 괴델이 얘기한 것처럼 불안정하기 때문에 결과도 불안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학 자체는 괴델의 불안정성을 전제하고더라도 나름대로 다 뉴턴 역학처럼 써먹을 건 다 써먹을 수 있는 것처럼 써먹을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이 쓰는 자연어 자체가 결함이 있는, 인간의 언어 자체가 결함이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건 뭐 중요한 것은 어쨌든 확률이고 행렬이다 이거죠. 확률이라고 아까 이제 설명하셨는데, 확률이라는 것보다는 행렬, 마치 지금 GTP의 어떠한 그 언어 시스템은 확률론 이런 것보다는 통계학 확률론보다 행렬이다, 양자역학처럼 좀 만들었다. 양자역학이나 GTP의 공통 원리는 행렬이다, 매트릭스다, 이런 게 좀 더 다가오는 설명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GTP의 언어 모델은 매트릭스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홍보 효과도 크고 이해하는 데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될과학이 쌈박하게 잘 말씀했어요. 어쨌든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를 이렇게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렇게 설명하는 건 이 친구한테 처음 봤어. 저는 양자역학은 행렬로 시작해서 행렬로 끝난다, 이런 얘기를 다른 데서 내가 들은 적이 없어. 또 이 친구가 이런 설명은 이 친구가 처음인 것 같아. 다른 사람도 이런 얘기 했나? 매트릭스, 앨리스 증후군, 아판타시아 증후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우주먼지 현대타임즈, 우주라는 게 관심이 있죠. 그 다음에 시간여행, 여러분들 타임머신 재미있죠? 이런 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이용한 것, 그 다음에 과학국기, 그리고 중력파 설명도 이 친구가 안대과학이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 맨날 시공간이 휘었다, 이런 설명을 간단하게, 중력이라는 게 지구와 여러분이 서로 당긴 두 물체가 당기는 게 뉴턴 역학이고, 아인슈타인 설명은 다르다 이거죠. 지구와 내가 서로 밀고 당기는 게 아니고 중력 장이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랩, 우리 그 야채 같은 거 포장할 때 그 랩, 그로 설명을 너무너무 잘했어. 단번에 이해하잖아. 여러분이 이 개념이 사람들한테 확실히 이해시킬 수 있는 개념이에요. 이 랩, 아인슈타인은 여기에 포장용 랩을 추가합니다. 이건 설명 쌈박하잖아. 그랬을 때 그러면은 중력 장이라는 게 자기장, 그러니까 자기장도 전자기장도 장이 먼저거든요. 자기장이 영향을 줘서 자기들이 움직이고, 전기장이 움직여서 전기들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중력장이 움직여서 중력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실체는 장이란 말이에요. 필드, 장, 마당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물리적 실체냐? 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 마당, 이게 물리적 실체입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골치 아픈 거죠. 통일장 이론, 통일장 이론, 이론이죠. 통일역학 이론이라고 얘기 안 하고, 뭔가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합쳐서 하나의 통합 이론을 만드는 것들을, 무슨 예를 들어서 통합역학 이론이라고 말하지 않고 통일장 이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장들을, 마당을 통합하겠다 라는 게 현대물리학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때 장이란 말이야, 마당이란 말이야. 이 마당은 그럼 물리적 실체냐? 장이란 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과연 장이라는 게 물리적 실체인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질문하게 됩니다. 딱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이거는 이제 영역 쭉 읽어주시면 되고요. 많이 얘기했던 거니까 궁금하시면 마당은 꿈이다. 상상가치로.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1분 쉬었다가 지금 12시 35분 그래서 경제 얘기, 정치 얘기, 그 다음에 종교사회 얘기를 오늘은 뭐 정치 얘기 별로 없었고 경제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